가을 햇살이 스미는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그곳은 미국 최고 수준의 교육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교실 벽면에 걸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 대학교 깃발들이 학교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곳 학생들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아온 미국 엘리트 가정의 자녀들이었죠. 오늘은 고급 수학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담임 겸 수학교사인 해밀턴 선생님이 두꺼운 성적표 뭉치를 들고 교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면서 이미 성적표를 훑어본 그였기에 믿기 어려운 결과를 확인한 상태였거든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돼. 해밀턴 선생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교실 안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성적을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평소 최상위권을 유지하던 학생들조차 오늘은 왠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험이 유독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해밀턴 선생님은 성적표를 한 장씩 넘기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70점대에서 80점대를 기록했고 평소 수학 천재로 불리던 몇몇 학생들도 90점을 겨우 넘겼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 완벽한 100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전학 온 한국 학생 지우였어요. 해밀턴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우의 답안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풀려 있었고 풀이 과정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보기에는 이상했습니다. 영어가 서툰 전학생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단 말인가요? 전학생이, 그것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100점이라니. 해밀턴 선생님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우는 교실 뒤편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처럼 성적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도 없었고 오히려 차분하게 다음 시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착한 모습이 해밀턴 선생님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해밀턴 선생님은 지우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지우, 잠깐 교무실로 와보겠니?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서둘러 교실을 나가면서도 힐끗힐끗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교무실은 고요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수업을 하러 나간 상태였고 오직 해밀턴 선생님과 지우만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해밀턴 선생님은 지우의 답안지를 책상 위에 놓고 팔짱을 꼈어요. 그의 표정에는 확신에 찬 의심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보자. 해밀턴 선생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시험 문제를 미리 본 거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이런 결과가 나올 리가 없거든. 지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어가 서툰 탓에 선생님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선생님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지우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문제를 풀었을 뿐입니다. 정말로요. 해밀턴 선생님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냥 풀었다고. 이 학교에서 15년간 가르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우리 학교 최고 수학 천재들도 90점 받기 어려운 시험을 전학생이 100점 받는다는 게 말이 되니?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기 어려웠어요. 자신의 실력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영어로 복잡한 설명을 하기에는 아직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 답답했어요. 좋아, 내일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해밀턴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커닝없이 진짜 실력으로 말이야. 다음 날 수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밀턴 선생님은 평소보다 일찍 교실에 들어와 칠판을 깨끗하게 지우고 책상 위를 정리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는 지우를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해밀턴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어제까지의 의심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교실 안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에 모두들 긴장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특히 지우를 향한 시선들이 많아졌죠. 오늘은 커닝없이 진짜 실력을 봅시다. 해밀턴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학생들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눈치챘습니다.
해밀턴 선생님은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평소 고등학교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대학교 수준의 응용 문제였습니다. 미분방 정식과 행렬이 얽힌 고난도 문제였죠. 학생들은 칠판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런 걸 배웠을지 모르겠네요. 해밀턴 선생님이 지우를 향해 도전적인 시선을 보내며 말했어요. 혹시 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교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어요. 저게 한국에서 온 애라며. 앞자리에 앉은 제이슨이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거기선 그냥 외우는 것만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맞아, 창의적 사고는 못한다던데. 사라도 맞장구 쳤어요. 암기만 잘하고 응용은 못할걸.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지우에 대한 편견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해밀턴 선생님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떠세요, 지우? 해밀턴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지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교실 앞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뒤섞여 있었죠. 풀어보겠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녀는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마다 교실 안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해밀턴 선생님이 분필을 건네주자 지우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분필을 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풀 수 있어?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칠판 앞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어요. 복잡해 보이는 수식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차근차근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문제라면 한국에서 수없이 풀어본 유형이었어요. 해밀턴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지우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내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학생들도 숨을 죽이며 지우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시작해보세요. 해밀턴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우는 분필을 칠판에 대고 첫 번째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교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수식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체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우의 손에서 분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수식을 적자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칠판 왼쪽에서 시작된 미분방 정식 풀이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실 안 학생들은 점점 웅성거림을 멈추고 그녀의 움직임만을 지켜봤어요. 이건 진짜네. 제이슨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지우는 칠판 한쪽에 편미분 공식을 정리한 후 다른 쪽에는 행렬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수학 영역을 동시에 다루면서도 전혀 헷갈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각의 풀이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벽한 해답으로 수렴해가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선생님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던 그였지만 지우의 풀이를 보면서 점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대학원에서 배웠던 수준의 고난도 문제였는데 고등학생이 이렇게 막힘없이 풀어나간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칠판 가운데 부분에 복소수 계산이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복소 평면을 그리고 오일러 공식을 자연스럽게 적용했어요.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삼각함수와 지수함수까지 완벽하게 연결시켰습니다. 마치 수학의 모든 영역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저게 정말 우리와 같은 고등학생이야? 사라가 옆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칠판은 정교하고 체계적인 수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중간 계산 과정도 생략하지 않고 모든 단계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실수할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 완벽한 논리적 전개였습니다. 심지어 각 단계마다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도 간단한 주석으로 설명해 두었어요. 교실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 킥킥거리며 비웃었던 학생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칠판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연필을 떨어뜨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우의 마법 같은 풀이에 빠져들었어요. 마침내 지우가 최종 적분 계산을 마쳤습니다.
칠판 맨 아래쪽에 깔끔하게 정리된 최종 답안이 나타났어요. 복잡했던 미분방 정식과 행렬, 복소수가 모두 하나의 간단한 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교실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30명의 학생들이 모두 입을 벌린 채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해밀턴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다가가 지우의 풀이를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확신에 찬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믿을 수 없다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완벽하네. 한 학생이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지우는 여전히 조용히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차분함과 동시에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칠판 가득 채워진 완벽한 풀이를 바라보며 교실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지우는 분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칠판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모든 계산이 정확했고 풀이 과정도 논리적으로 완벽했어요. 해밀턴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우의 풀이를 한 줄 한 줄 점검했어요. 미분방 정식 부분, 행렬 계산, 복소수 영역까지 모든 과정이 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풀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이런 일이. 해밀턴 선생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말문이 막힌 상태였어요. 평소 수학을 잘한다고 자부하던 학생들조차 지우가 칠판에 적은 풀이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복소수와 미분방 정식을 연결시킨 부분은 고등학교 수준을 완전히 벗어난 고급 수학이었어요. 대체 해밀턴 선생님이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야?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작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였어요. 교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라는 단어가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 천재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였거든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제이슨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네, 작년에 열린 제65회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매년 최고의 수학 학생들을 선발해서 국가대표팀을 구성해요. 저는 그중 한 명이었고요. 해밀턴 선생님은 말없이 분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교실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 천재를 앞에 두고 부정행위를 의심했던 것이었어요. 그럼 어제 시험은? 해밀턴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시험 문제들은 한국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었어요.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미적분을 배우고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교 수준의 수학까지 공부합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 수준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교육과정 수학은?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좀 쉬운 편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교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우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칠판에 적힌 완벽한 풀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해밀턴 선생님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쳐온 자신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시끌벅적하게 떠들며 나가던 학생들이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가 보여준 충격적인 실력 때문에 아무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평소 수학을 포기했던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지우야,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뭔가요? 지우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너 방금 그 문제들 정말 외운 거 아니야? 마이클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미리 본 적이 있거나.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미적분을 배우거든요. 오늘 칠판에 푼 문제 정도는 솔직히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사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네,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이 되면 미분방 정식도 배우고 행렬과 복소수도 당연히 다루죠. 지유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수준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실 앞쪽에 앉은 제이슨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막 2차 함수 배우고 있는데 미국 교육 과정이 한국보다 진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지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2차 함수를 끝내거든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배우고 있는 내용을 다른 나라에서는 중학생이 배운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한국 학생들은 모두 너처럼 수학을 잘해? 에밀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특별한 경우고요. 지유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꽤 높은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거든요. 그 순간부터 학생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시기가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순수한 호기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지유와 말을 섞지 않던 학생들이 줄을 서서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각자의 수학 문제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유야, 혹시 이 문제 좀 봐줄 수 있어? 제이슨이 자신의 노트를 펼치며 부탁했어요. 이것도 좀 가르쳐줘. 전혀 모르겠어. 사라도 뒤이어 말했습니다. 너희 나라에서는 이런 건 어떻게 가르쳐? 마이클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지유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듣던 학생들은 점점 더 놀라워했습니다. 복잡해 보였던 문제들이 지유의 설명을 통해 너무나 쉽게 풀리고 있었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유는 이제 학교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조용한 구석자리의 전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그녀 주변에는 수학 문제를 들고 몰려드는 학생들로 북적였어요. 지유, 이적분 문제 좀 봐줘. 삼각함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한국에서는 이런 유형을 어떻게 풀어? 학생들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지유는 언제나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그녀의 설명을 듣고 나면 어려워 보였던 문제들이 마법처럼 쉬워졌습니다. 해밀턴 선생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지유를 멀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수업 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지유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요. 지유,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을까요? 해밀턴 선생님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전교방송 스피커에서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전교생 여러분, 깜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모든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학교 3학년 지유 학생이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복도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뛰쳐나와 지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만에 지유가 있는 교실 앞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정말이야? 또 금메달? 대박이다. 우리 학교에 진짜 천재가 있었네. 박수와 환호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유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하면서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해밀턴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지유를 축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빠졌어요. 몇 달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번의 금메달. 해밀턴 선생님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난 그녀의 첫 번째 금메달은 의심했지만 2번째 금메달은 영광이야. 지역 신문에서도 지유의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한국에서 온 수학 천재, 연속 금메달 쾌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에는 지유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다닌 한국 학교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 교육이 정말 대단하다더라. 우리도 아이를 한국식으로 가르쳐 볼까? 같은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유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주변에 있었죠. 지유야, 너 정말 대단해. 제이슨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 덕분에 우리도 수학이 재미있어졌어. 고마워요. 지유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창가에 혼자 앉아 새로운 문제집을 펼치던 지우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 주변에는 항상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졸업을 앞둔 봄날이었습니다. 교실벽 한쪽에는 지우의 2번의 금메달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적힌 문구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말 대신 증명한다. 이 문구는 학생회에서 지우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지우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오면 제이슨, 사라, 마이크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수학 문제를 풀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들이 생긴 것이죠. 지우야, 오늘도 그 어려운 문제 가져왔어.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 덕분에 우리 수학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맞아. 이제 미적분도 무섭지 않아. 사라가 맞장구 쳤습니다. 한국식 풀이법 정말 신기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던 걸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니. 해밀턴 선생님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지우에게 부정행위를 의심했던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며 이제는 그녀를 학급의 소중한 조력자로 여겼습니다. 수업 중에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면 지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우, 이 부분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우는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의 지식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과목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방과 후 지우는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변에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때로는 후배들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우 선배, 이 문제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2학년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배움을 갈구하는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졸업식이 다가오자 학교에서는 지우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졸업식에서 지우를 특별히 소개하며 말했어요. 지우 학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지우는 혼자 조용히 창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교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새로운 수학 문제집을 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푸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이 되었어요. 교실 문 앞에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뭐해? 같이 가자. 지우는 문제집을 덮고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 차 내가 사겠네. 현금으로 결제하지. 예? 어르신 장난하십니까? 이 차 2억인데 현금 있으십니까? 차라리 은행 대출부터 알아보시겠어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외제차를 사러 매장에 갔다가 매장 직원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수입차 매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죠.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고급 스포츠카와 세단들이 마치 보석처럼 진열되어 있었고 매장 내부는 대리석 바닥과 크롬 장식으로 눈부셨습니다. 오전 10시, 매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잘 차려입은 영업사원들이 고가의 차량 옆에서 서서 고객들에게 차량 재원과 스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을 위해 고객의 재력을 읽어내는 눈빛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죠. 고객의 옷차림과 시계, 신발만 보고도 그들의 잠재적 구매력을 가늠하는 냉정한 시선들이 오갔어요. 김도윤은 이 매장의 신입 영업사원이었습니다. 28살 반듯한 키에 정갈한 정장을 입은 그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죠. 손님의 옷차림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차량을 설명하려 노력하는 젊은이였어요. 다른 직원들이 고가의 옷을 입은 고객에게만 환한 미소를 보내는 사이 도윤은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매장 매니저 박진호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영업맨이었죠. 그는 고객의 옷깃과 손목 시계를 보고 그들의 구매 가능성을 즉각 판단하는 냉철한 남자였어요. 그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비싼 정장과 고급 시계를 한 고객은 환대받았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시선조차 받지 못했죠. 그날도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고급 수입차들이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영업사원들은 VIP 고객을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며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한 분이 들어왔죠. 박만수 할아버지는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은 정돈되지 않았고 옷은 세탁된 지 오래된 듯 보였어요. 매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영업사원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직 김도윤만이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는 만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어떤 차량을 찾고 계신가요? 할아버지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죠. 오히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차량들 사이를 거닐기 시작했어요. 박만수 할아버지는 차량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량의 세부 디테일을 꼼꼼히 관찰하고 있었죠. 때때로 손으로 차체의 곡선을 부드럽게 쓸어내리기도 했어요. 김도윤은 할아버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업사원들과 달리 그는 만수의 행동을 존중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박진호 매니저의 차가운 시선이 도윤의 등을 따갑게 느끼게 했어요. 저기 할아버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윤이 정중하게 다가갔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고급 스포츠카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죠. 아, 젊은이. 이 차 성능이 어떤가? 도윤은 즉시 전문적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의 엔진 마력, 연비, 최고 속도, 안전 시스템 등 상세한 정보를 친절하고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박진호 매니저는 이를 지켜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이 할아버지는 차를 살 능력이 없어 보였고 도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도윤 직원, 이쪽으로 잠깐만. 매니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윤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매니저는 만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여기는 고객님, 이런 차량은 구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만수 할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매니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다른 직원들은 만수를 비웃듯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런 옷차림으로 고급차를 본다니. 도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만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따뜻한 미소로 차량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만수 할아버지의 눈빛에 특별한 빛이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김도윤은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매장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죠. 박진호 매니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김도윤 직원, 사무실로 오세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그의 등을 후벼 팠죠. 사무실 문을 열자 박진호 매니저가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니저가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은 모두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매니저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우리 매장은 고급 고객을 상대로 합니다. 옷차림 하나로 고객의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명백히 우리 매장의 고객이 아닙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객의 겉모습이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니저는 더욱 격앙되었죠. 너 같은 감성적인 직원은 우리 매장에 필요 없어. 너는 해고야. 순식간에 도윤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직장에서 해고당하다니.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좌절감이 스쳤어요. 매장을 나서는 도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생계를 위협받은 두려움, 자존심의 상처, 그리고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죠. 그때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어제 매장에 왔던 그 할아버지, 박만수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일 이곳으로 와보게. 만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가 건네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의 명함을 본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만수 마이너스 주식회사 M그룹 명예회장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그제서야 도윤은 어제 매장에서 만났던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윤은 할아버지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죠. 호텔 로비부터 모든 것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다른 때였다면 이런 공간에 들어오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시오. 할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안은 생각보다 호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플하고 깔끔했죠. 박만수 할아버지는 창가의 의자에 앉아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시오. 할아버지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어제 해고된 상황에서 이렇게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오다니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왜 여기 불렀는지 아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싶었단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어제 그 매장에서 나를 대한 방식, 그게 바로 나를 여기 불러오게 한 이유야.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M그룹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딜러십의 관리자 자리를 주겠다. 할아버지가 선언했습니다. 내 진실된 태도와 성실함을 보상하겠다는 뜻이야. 순간 도윤의 세상이 뒤흔들렸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도윤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M그룹의 최고급 자동차 딜러십에서 관리자로 일하게 될 거야. 보통 이런 자리는 오랜 경력과 커넥션즈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난 사람됨을 먼저 본다. 도윤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해고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고급 딜러십의 관리자 제안을 받고 있었죠. 꿈만 같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정말 그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날카로운 웃음을 지었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봤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어. 돈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 할아버지는 도윤에게 앞으로의 업무와 기대사항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감정과 니즈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너에게 기회를 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만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차별받았던 그 매장에서 첫 번째 VIP 고객 행사를 진행해야 해.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복수심이 아닌 공정함에 대한 열망이 번뜩였어요. 제 능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도윤이 굳은 결심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의 눈빛에는 오랜 경험이 깃들어 있었고 도윤의 잠재력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도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도윤은 새로운 직장에서 첫날부터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는 고객 서비스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딜러십은 이전 매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 최첨단 디스플레이, 넓은 전시장은 도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죠. 만수 할아버지는 도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첫 번째 VIP 고객 행사를 기획하되 이전 매장의 직원들도 초대해. 도윤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울였죠. 최고급 차량들을 전시하고 세심한 고객 응대 계획을 세웠어요. 행사 당일, 도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전 매장의 박진호 매니저와 직원들도 초대되었죠. 그들은 도윤의 새로운 위치를 알지 못했고 단순히 VIP 행사에 초대된 상태였어요. 행사장은 완벽했습니다. 샴페인, 고급 다과, 최신 수입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도윤은 각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박진호 매니저와 이전 동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 이 고급 딜러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만수 할아버지도 행사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뒤에서 차분하게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박진호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 대신 전문성과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죠. 행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진호 매니저와 이전 직원들은 도윤을 바라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이 해고했던 신입 직원이 이제는 고급 딜러십의 핵심 관리자로 서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박진호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도윤이 무엇을 말할지 조심스럽게 경계했죠. 우리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매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문제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력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뒤에서 미소 지으며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죠. 도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가장 큰 실수입니다. 진정한 전문성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박진호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행 사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양심을 흔들어 놓았어요. 만수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도윤은 박진호 매니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매장은 고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 사장의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죠. 행사가 끝난 후 만수 할아버지와 도윤은 함께 고급 차량을 타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돈이 많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만수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쥔 사람도 진짜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해.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불확실한 미래에 절망하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박진호 매니저와 이전 직원들은 도윤의 새로운 위치를 받아들이느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사건은 가장 큰 교훈이었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위험성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도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결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했죠. 도윤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진심,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가 그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으니까요. 차는 서울의 화려한 도심을 달렸습니다. 도윤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놀라운 변화를 선사한다는 것을. 만수 할아버지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내 길을 잘 걸어갈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의 특별한 여정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진정한 리더십, 그 가치를 증명한 감동적인 이야기에 막이 내렸죠. 차가운 빗방울이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은 편의점 유니폼 위로 얇은 우산을 쓴 채 뛰어가고 있었죠. 시계는 이미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중학생 남동생 수호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도 늦었네요. 아, 진짜. 지은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받은 월급 봉투가 만져졌어요. 30만 원. 이번 달도 빠듯하겠군요. 집세에 할머니 약가, 수호 학원비까지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또 미뤄야 할까요?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이었죠.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우산이 바람에 뒤집히려는 찰나,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빛이 지은의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뒤집혔습니다. 차체가 아스팔트 위에서 굉음을 내며 회전하는 순간 지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어오르는 연기와 비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했죠.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우산을 내던지고 뛰어갔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런 건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지은의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 도어에 닿았어요. 비에 젖은 손이 미끄러졌지만 온몸에 힘을 다해 문을 당겼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금속이 휘어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남자의 모습이 보였죠. 30 즈음 되어 보이는 남자는 의식이 희미해 보였습니다. 안전벨트가 꼬여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제발 대답해보세요. 지은은 안전벨트를 풀기 위해 차 안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비가 차 안으로 들이쳤지만 지은은 끈질기게 안전벨트와 씨름했어요. 남자의 호흡이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둘러야 해. 지은의 머릿속이 외쳤죠. 안전벨트가 풀리자 지은은 남자를 조심스럽게 끌어내렸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리는데도 차분하게 상황을 살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호흡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옷은 금세 피와 빗물로 젖었죠. 119에 신고해주세요. 빨리요. 누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지은은 비를 맞으며 남자의 머리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잠시 떠졌고 지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곧 올 거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지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물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비 내리는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뒤에 남겨진 건 흥건히 젖은 아스팔트와 희미한 발자국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식탁에 놓인 신문을 무심코 넘겨보았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용감한 시민, 교통사고 피해자 구출이란 제목이었죠. 기사는 간결했습니다. 전날 밤 발생한 사고와 한 시민이 보여준 용기에 대해 짧게 언급했을 뿐이었어요. 지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나, 이거 누나 얘기 아니야? 수호가 신문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냐, 그냥 비슷한 일이 있었나 봐. 근데 왜 옷에 피가 묻었었어? 어제 비 맞았다면서? 지은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넘어졌어. 걱정 마. 빨리 학교가 늦겠다. 수호가 나간 후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따뜻했어요. 괜찮니? 어제 많이 놀랐겠구나.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지은의 방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취업 지원서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통지였죠. 경험 부족, 스펙 미달, 역량 부족 같은 문구들이 지은의 가슴에 작은 상처를 냈어요.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됐니?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포기했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알바하고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리죠.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지은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학은 야간으로 겨우 다녔고 스펙이라곤 편의점과 카페 아르바이트 뿐이었어요. 경쟁은 치열했고 기회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또 다른 면접장을 나섰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는 맞지 않네요. 면접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우산도 없이 걸었어요. 어쩌면 이 비가 눈물을 가려주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어제 사고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녀의 행동도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나요? 지은은 문득 구했던 남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졌어요. 살았을까?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집에 도착한 지은은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유성그룹 인턴십 지원 결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은은 한숨을 내쉬며 무심코 봉투를 뜯었습니다. 또 다른 탈락 통지겠죠. 오후 5시, 지은의 손가락이 봉투를 떨리며 뜯었습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성그룹 인턴십 합격.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유성그룹이었죠. 지은은 몇 번이고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지은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석 달 전 취업 사이트를 뒤적이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지원했던 공고였습니다. 면접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공고에는 서류 심사만으로 선발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 같긴 했죠. 할머니죠. 회사에 붙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디? 유성그룹이요. 할머니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유명한 회사? 우리 지은이가.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래전 결혼식에서 입었던 것을 수선한 옷이었죠. 조금 구식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유성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마천루였어요. 지은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은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죠. 그래도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인턴 박지은입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아, 박지은 씨. 잠시만요. 얼마 후 지은은 인사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설명했죠. 마케팅팀 배정이고 계약은 석 달입니다.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팀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차가운 시선들을 느꼈어요. 다들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너 새로 온 인턴이야? 한 여직원이 물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다른 직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붙은 거야? 서류만 봤다더니. 누가 백 써준 거 아냐?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책상은 구석에 있었고 컴퓨터는 오래된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에게는 이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첫날은 악몽 같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업무는 낯설었으며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지은이 실수할 때마다 한숨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출근했더니 고장나 있던 컴퓨터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점심시간, 지은은 사원 식당에서 당황했어요. 식권을 어디서 사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계산대에서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박지은 씨, 이미 처리되어 있네요. 한 달치 식권이요. 지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돕고 있는 걸까요?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주일이 지나고 지은은 점점 더 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은의 책상에는 오늘의 업무가 정리된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그 덕분에 지은은 빠르게 일에 적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누가 남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야근을 하다 잠시 졸았을 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지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경비원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죠. 누구세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마케팅팀 회의에서 지은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도 누군가가 재빨리 서류를 치우고 새 복사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의 뒷모습만 보였죠. 고마워요. 지은이 외쳤지만 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은은 점점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죠. 그 누군가 덕분에 지은은 차별과 무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아휴, 그 인턴 또 일 잘못했네.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오후 지은이 제출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그때 다른 부서에서 메일이 왔어요. 지은의 데이터가 맞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팀장이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지은은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누구든지. 이 신비한 도움의 손길은 계속되었죠. 지은이 필요한 자료가 미리 준비되어 있고 어려운 업무는 어떻게든 쉬워졌으며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동료들도 점차 변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은에게 먼저 인사하기도 했죠. 아마도 지은의 업무 능력이 예상 외로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지만 결국 일을 해낸 건 지은 자신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퇴근길, 지은은 회사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구했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지은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지은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책상에는 황금색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회장실로 오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왜 유성그룹의 회장이 자신 같은 인턴을 부르는 걸까요? 지은은 초대장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마침내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 회장실로 가는 복도는 유리와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며 비서의 안내를 따랐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을 부르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 자신을 도와준 것이 회사 규정 위반이라 문제가 된 걸까요? 비서가 커다란 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박지은 씨 왔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예상과 달리 회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죠. 어디서 본 듯한 실루엣이었어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비 내리는 도로에서 구해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 씨.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사고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슈트를 입고 있었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자신감이 넘쳤죠. 이마에 작은 상처 자국만 없었다면 그날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유성그룹 부회장 강현민입니다.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구한 사람이 유성그룹의 부회장이었다니.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준 사람도 그였나요? 그러니까 부회장님이. 지은은 더듬거렸습니다. 강현민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날 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기 없었을 겁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지은은 이름도 남기지 않았는데. 놀라셨죠?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하시겠네요. 강현민이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CCTV 화면 캡처였어요. 비에 젖은 소녀가 차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이었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영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고 후 사라졌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지은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왜 도와주셨나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현민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당신이 나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정 환경까지 알고 있다니 당혹스러웠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그런 용기를 보여준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강현민이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죠.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기로요. 강현민은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은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그는 파일을 열어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박지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연락 두절. 할머니와 중학생 남동생 수호를 부양하고 있음. 야간 대학 졸업, 학점 우수. 재학 중에도 세 곳에서 알바를 병행했군요. 지은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조사했다니. 기분이 복잡했어요. 불편함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죠.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준 것 같아서요. 사고 이후 내 비서가 당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보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에 대해 알아갈수록 강현민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매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조용히 추천서를 넣었죠. 그래서 제가 면접도 없이 합격한 거군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현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주변에 당부했습니다. 절대 그녀를 돕는 티를 내지 말 것이라고요. 당신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정받길 바랐거든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었어요. 자신을 실험 대상처럼 관찰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였죠. 왜? 저 같은 사람을요? 지은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강현민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당신이 나를 살렸잖아요. 이번엔 내가 갚을 차례였습니다.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바뀐 것, 식권이 처리된 것, 업무 메모,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났던 도움의 손길. 지은 씨, 솔직히 말하자면 강현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능력을 증명했어요. 팀장들의 평가도 좋습니다. 인턴십이 끝나면 정규직 제안을 할 생각이에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규직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곧 불편한 마음이 들었죠. 이게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기회일까요? 강현민은 지은의 표정을 읽은 듯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기회는 제가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것을 잡고 증명한 건 당신입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일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현민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지은을 동정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지원할 겁니다. 학비나 가족 의료비 같은 것들도요. 지은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감사함, 당혹감, 그리고 묘한 부담감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특히 이렇게 큰 도움은 지은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강현민은 기다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죠.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그녀였기에 갑작스러운 도움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정말 실력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강현민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마치 이런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지은 씨의 결정을 존중하죠. 강현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해 주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할게요. 강현민이 책상에서 이메일 한 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인사팀에 보낸 메일입니다. 당신의 계약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건 순전히 당신의 업무 평가 때문입니다. 지은은 놀라 이메일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호의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강현민은 지은의 마음을 읽은 듯했죠. 걱정 마세요. 이건 진심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지난 프로젝트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팀장들도 모르게 돕긴 했지만 결국 일을 해낸 건 당신입니다. 지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강현민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그 길을 뒤에서 지켜볼게요. 그가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직접적인 도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넘어질 것 같을 때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기회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은이 회장실을 나서려는 순간 강현민이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날 밤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했나요?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강현민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바로 그래서 당신이 특별한 겁니다, 박지은 씨. 3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유성그룹의 마케팅팀 대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개인 사무실도 생겼고 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죠.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은 없었지만 지은은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았어요. 할머니의 건강도 좋아졌고 남동생 수호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죠. 지은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가끔 강현민 부회장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특별한 대우는 하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그는 지은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었죠. 그날 오후 지은은 새로운 인턴을 배정받았습니다. 24세 김미래, 성적은 좋았지만 경험이 부족했어요. 첫날부터 실수를 연발했고 다른 직원들의 눈총을 받고 있었죠. 지은 선배님, 전 못할 것 같아요. 퇴근 무렵 미래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미래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첫날은 누구나 어려워요. 지은이 위로했지만 미래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전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대학도 겨우 장학금으로 다녔고. 지은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은은 미래에게 조용히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업무 메모를 남기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고 실수했을 때 조용히 커버해 주었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미래도 누가 돕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한 달 후 미래는 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그런 모습을 보며 강현민이 느꼈을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회의실에서 나오다 강현민과 마주쳤어요. 그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 씨, 잘 지내시죠? 그가 물었어요. 네, 부회장님. 덕분에요. 강현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노력 덕분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제 사무실에 걸려있는 청자켓, 부회장님이 기증하신 거죠? 강현민의 눈이 커졌어요. 그날 밤 지은이 입고 있던 비에 젖은 청자켓이었습니다. 회사 기념관에서 용감한 시민정신이란 이름으로 전시되다가 얼마 전 지은의 사무실로 옮겨진 것이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강현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은은 웃었어요. 저도 이제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보니 그런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강현민도 함께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녀는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다시 다른 이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시 나눠주는 것.